LG 이노텍이 애플 아이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00%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년 반 만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부실과 빠르게 쌓이고 있는 부실 채권들은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내일 이사회를 열고 SK E&S와의 합병안을 논의합니다.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SK그룹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한 5대 핵심 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를 높여 잡았습니다. 수출 호조 속에 목표치를 100억 달러 이상 높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애플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첫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특히 아이폰이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우리 기업도 있습니다. 이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 얘기해보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 다음 주에 LG 이노텍이 좀 실적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LG 이노텍의 실적 발표는 24일입니다. 네. 24일인데 지금 2분기에 좀 깜짝 실적을 내놓을 거라고 이제 증권사들에서는 리포트를 벌써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 LG 이노텍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애플의 아이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아이폰 15가 이제 지난해 출시가 됐는데 중국에서 화웨이 등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국내 내수 시장, 그러니까 애국 소비 운동이 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약간 차별이 좀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영향에 따라서 좀 중국에서 애플이 할인 정책까지 하는 조금 애플로서는 애플답지 않은 행동을 펼치기도 했는데 네. 지금 그 지속해서 판매량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LG 이노텍의 2분기 실적이 매출이 한 4조 6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1,500억 원대로 예상이 돼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6% 그리고 영업이익은 7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가 말한 대로 이제 이번에 아이폰 16이 이제 9월쯤에 공개가 되고 출시가 될 텐데 이번부터는 AI 인텔리전스가 처음으로 탑재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전작 대비 한 10% 이상 판매량 진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장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는 애플 덕분이긴 하지만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저 애플 비중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력 사업으로 이 자동차 전장 사업을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LG 이노텍의 매출 비중의 80%는 사실 북미,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LG 이노텍이 좀 상저하고라고 하잖아요. 이게 주가 변동이나 실적 변동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크게 반도체 기판과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이 지난해 흑자 전환한 이후로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전장 사업에서도 수백억 원대 영업이익을 확보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 전장 사업이 사실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기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좀 수요 정체가 일어나지 않았었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그러니까 전기차 모터 부품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차량들에 들어가는 부품들까지로 다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캐즘에 대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크게 뭐 카메라 모듈이나 조명, 라이다, 레이더, 센서 그리고 통신 모듈로도 이제 구분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프리미엄 차량들의 어떤 센서나 SDV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을 발전하면서 이런 부품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 기자가 앞서 얘기한 것 중에 이 최근 이 5G 통신 모듈 성장세가 좀 눈에 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자동차 부품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에 5G가 쓰이고 있나라고 우리가 의문을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고급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2열에서 앞쪽에 헤드리스트에 디스플레이가 깔려 있어서 최근은 여기서 OTT 서비스,
들 많이 시청할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5G 통신 모듈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은 레이더나 라이다 센서와도 영역이 돼서 자동차 간의 통신에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성장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2030년에는 전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10조 원대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2세대 5G V2X, 그러니까 차량 사물통신 제품을 상용화를 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최근 이제 국내외 업체로부터 좀 대규모 수주에도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올해 5G 통신 모듈 공급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4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관련 얘기는 직접 들어보시죠. 5G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23년에 5G 모듈은 LTE 시장을 빠르게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23년에는 적용률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27년에는 65%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사도 5G 모듈을 1세대, 2세대 개발하면서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 최근 미국에서 좀 2차 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부품도 이 중국산을 좀 꺼리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거창하긴 하지만 이 지정학적인 영향도 좀 LG 이노텍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들어보니까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방금 보신 이제 5G 통신 모듈은 말 그대로 자동차의 전체 통신, 그러니까 데이터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내비게이션을 어디로 찍어서 어디로 갔는지가 데이터가 다 쌓이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 정보가 쌓이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때문에 이제 북미나 이런 최근에 중국 기업, 부품 기업들에게 뭔가 이런 부품 발주를 꺼리는 경향이 좀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좀 믿을 만한 부품사,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런 국내 기업들이 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인데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슈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시에는 미중 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COSPA Scientific Assembly in Korea demonstrate our willingness to actively contribute to the global space science community. Through our collective efforts, we can explore new frontiers beyond the stars and bring back knowledge that will benefit all of humanity. 이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전력을 씁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운용사들은 경쟁적으로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데이터 센터나 원자력 관련 회사를 담은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 ETF가 상장했는데요. 이로써 한 달 새 벌써 5개의 새 상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 주가가 워낙 올라서 이 고점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건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투자자들 고민이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많게는 4배 넘게 주가가 훌쩍 뛰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은 물론이고 해외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도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또 전년 대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평균 170% 넘게 뛰는 등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4배나 오르면서 오를 만큼 올랐다. 재료가 모두 반영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론도 있습니다. 이 최근 한 달 수익률만 놓고 볼까요? 이 상승세는 둔화됐고 일부 종목은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은 지난달 각각 2.99% 그리고 3.28% 올랐고요. 효성중공업은 오히려 21% 넘게 빠졌습니다. 이 단기간에 주가가 반짝 오르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증권가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높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목표가를 37만 원에서 최대 41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했는데요. 울산과 미국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면서 이 전력기기 생산이 늘어 2025년에서 2026년에 추가 매출이 발생한다는 분석입니다. LS일렉트릭의 경우 이달 들어서만 8곳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최대 30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했는데요. 시가총액도 6조 원 넘게 불어나면서 다음 달 예정된 MSCI 지수 리밸런싱에서 지수 편입도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최근 이 폭발적인 전력 시장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건 바로 미국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함께 보호무역주의 리스크도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부터 3년간 한국산 고압변압기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 판매분에 대해 6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기 트럼프는 더 강력한 아메리칸 퍼스트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또 글로벌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추가 증설도 위협적입니다.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보다 규모가 10배나 큰 글로벌 경쟁사들이 증설에 나서면 미국 시장도 결국 공급 과잉에 빠질 수 있고 또 사이즈가 작은 국내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미국이 지난 2020년부터 자국 전력망에 중국산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대중 압박은 더욱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겠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오는 2026년에 1050테라와트시에 달할 전망인데요. 4년 만에 2배를 뛰어넘는 겁니다. 전력 인프라주가 한때 유행이 아닌 이 장기 트렌드라는 거죠. 무엇보다 현재 미국이 사용 중인 전력망은 오래돼서 이 70%는 교체가 시급한 상태인데요.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AI 산업으로 이 전력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투자자들이 펀드에 담긴 개별 종목을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랜드그룹의 지주사격인 이랜드월드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이월드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 새로운 변화에 주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이랜드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인 이월드 주가가 7월 들어 상승세입니다. 이월드의 사업 구조는 테마파크와 주얼리로 나뉩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월드의 최대 주주가 바뀐 영향으로 분석합니다. 이랜드월드는 지난달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이랜드파크가 보유한 이월드 주식 4,194만 6,308주를 매입했습니다. 총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랜드파크의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하는 이랜드월드가 이월드의 최대 주주에 오르면서 이랜드월드가 보유한 토스뱅크의 지분 가치가 이월드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토스 운영사 비바 리퍼블리카가 하반기 기업 공개를 앞둔 가운데 이랜드월드는 핵심 계열사인 토스뱅크 지분을 10% 보유했습니다. 이랜드월드에서 이월드로 통하는 지배구조가 완성돼 기업 가치 상승, 즉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2024년 3월 말 기준 이랜드월드의 현금성 자산은 5,228억 원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상장을 앞둔 알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차일 근래 실탄을 쌓을 예정입니다. 다만 IPO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현재 이랜드그룹의 IPO 계획은 없다며 이월드 역시 인수 당시 이미 상장된 기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랜드그룹은 킴스클럽 등 그룹이 보유한 리테일 플랫폼과의 시너지를 위해 오아시스 지분 3%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최근 11번가 인수 의향을 밝힌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이월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또 한 번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지난해부터 위기설이 돌았던 저축은행 업계에 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연체율이 떨어졌습니다. 위기가 일단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랐던 저축은행 연체율이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상황이 나아진 겁니까? 네, 먼저 좀 수치를 보면요. 올해 2분기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업군의 연체율은 약 8.3%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말과 비교했을 때 약 0.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저축은행 연체율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21년 12월 이후 계속해서 오르다가 올해 들어서 첫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저축은행 계속 안 좋다는 얘기만 전해드렸는데 좀 갑자기 연체율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먼저 각 저축은행별로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 방안을 좀 꾸준히 추진해온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부실채권 매각의 속도를 낸 것이 좀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이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를 두 차례 조성해서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3,300억 원과 5,100억 원의 PF 부실채권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이 부실채권 투자 전문 회사를 통해서 업계가 매각한 그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 규모도 1,360억 원으로 이 모두 합하면 올 상반기에만 1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털어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던 이 저축은행 문제, 이제는 조금 좀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수치가 소폭 개선됐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악재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열심히 털어내고는 있지만 그만큼 또 빠르게 쌓인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가장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 PF의 경우 이 금리 기조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뒷받침을 좀 해줘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빠른 변화가 좀 예상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금융당국에서 이달 초에 진행한 PF 사업성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 우려 등급의 사업장이 좀 확대가 되면 부실채권 규모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PF가 아니더라도 현재 이 저신용자들의 전반적인 상환 능력이 지속적으로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 개선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체율이 조금 떨어진 것 빼고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 이런 건 없습니까? 여전히 악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연일 압박 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저축은행 자체 PF 정상화 펀드도 최근 이 세 번째 조성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당국이 매각 저축은행과 펀드 출자자로 나선 저축은행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런 점을 좀 문제로 삼고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실을 좀 미루는 도구로 펀드를 활용하지 말고 제대로 매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또 여기에 자기 자본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이 되고 있어서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이 본격적인 저축은행 구조 조정을 위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을 구조 조정하려면 결국 시장에서 좀 사고 팔고가 돼야 하는데 팔겠다는 곳은 있어도 사려는 곳 지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거나 잠재적 매물로 거론되는 곳들은 상당합니다. 네. 하지만 이 살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로 좀 꼽히는데요. 저축은행의 업황도 좋지 않고 당국의 규제도 날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인수자 입장에서는 좀 돈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당국이 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 M&A 요건을 좀 완화하기는 했는데 그것 외에도 좀 추가적인 규제 완화 카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올해 들어 중소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가 높게 유지된 게 연체율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72%,
2년 전 연체율이 0.2에서 0.3%대에서 움직이던 것과 비교해보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연체율은 오히려 줄어 0.05%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한 차주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내수 부진 영향이 큽니다. 빚을 내 영업활동을 해도 소비 침체로 물건이 팔리지 않다 보니 대출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내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내준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5월 연 4.85%로 전달에 비해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고, 우리 경제의 또 허리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면은 결국 한국 경제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긴 하는데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길어진 고환율 기조와 가계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유성입니다. 내년 3월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체결해주는 자동주문 전송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개 증권사가 코스콤이 만든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대체거래소 개장을 앞두고 SOR 시스템 도입은 증권사의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중 투자자의 주문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해주는 전송 시스템입니다. 독자 개발하는 키움증권 외 NH투자증권 등 12곳의 증권사는 코스콤의 SOR 솔루션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코스콤은 각 거래시장의 시세를 직접 수신, 통합 시세를 산출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시장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통합 시세 산출 오류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예외 처리 규칙을 통해 증권사 시스템으로 정상적인 주문 집행 및 오류 복구를 할 수 있어 비상 상황 대응 능력도 강점이란 설명입니다. 주문 시스템은 항상 이제 장애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SOR과 원장 시스템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특히 투자자는 유리한 가격, 거래량 많은 시장 등 최선 집행을 위한 규칙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 체결 이후 어떤 규칙으로 시장이 결정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외국계 증권사들도 협의 중이어서 코스콤을 선택하는 곳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